네, 반갑습니다. 지어스평 멤버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서진영입니다. 오늘은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공감의 창, 혁신의 화살. 창과 화살인데 공감과 혁신입니다. 어떻게 공감이 혁신을 만들어내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김기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김기찬 교수님은 현재는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죠? 네, 예, 맞습니다. 주로 전공은 뭘 많이 가르치시죠? 전공은 마케팅으로 시작해서 예. 지금은 기업가 정신을 많이 가르치고 아, 있습니다. 마케팅과 기업가 정신. 네. 예, 조지 워싱턴대 디스팅기스드 프로페서시고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 받으셨고 동경대학에 도다이. 네, 한 2년 동안 공부하러 갔었죠. 예. 한때 일본을 통해서 우리 한국 기업의 변화를 꿈꾸다가 이제 사실 이 일본의 가장 큰 강점은 늘 일본은 개선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카이젠은 성공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혁신을 못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정말 자본주의 역사에서 혁신을 못한 나라는 급락을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랬고요. 네. 최근에 일본을 보면서 그 제가 있었을 때 그 아날로그의 최고의 나라가 지금도 디지털화를 못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은 장인 정신 때문에 3만 불 시대를 열었지만 장인 정신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나라. 네. 그래서는 장인 정신의 반대말이 기업가 정신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 네. 그 우리가 가진 일본과의 네. 어떤 뭐랄까 격차가 네. 반대로 느껴지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런데 그만큼 변화가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예, 싶어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교수님께서 네. 그 연구를 하셔서 한국을 또 이제 올려주시니까 네. 그러지 않았나. 맞습니다. 1997년도까지 제가 일본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날로그로서 일본이 세계 1등이 되는 그런 과정을 지켜봤었고 IMF를 지나면서 이 디지털화 과정에서 일본의 소니가 무너지는 모습도 제가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두 가지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하나는 과감한 혁신을 못하는 나라고 또 약간 늦습니다. 그죠? 예. 너무 신중한 나라고 두 번째는 글로벌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업의 임원들 중에서 해외에 나가라 하는 이야기는 자기 인생에서 더 이상 국내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 나가는 거 굉장히 그렇죠.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뭐 외국에 가서 넓고. 배워서 우리 예. 한국에 적용할 기회가 많은데 도요타조차도 해외에 임원이 됐다. 그러면 돌아와서 일본에 1년 있다가 다시 해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글로벌화를 싫어하고 이것을 제페니즈 갈라파고스, 잘라파고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잘라파고스. 저 일본의 우리 홋카이도 같은 이 명문 대학들도 가보면 정말 잘 나갈 때 세계 1등이었는데 그때 글로벌화를 했으면 지금 세계 최고의 농업대학이 됐을 텐데 제가 한 3년 전에 가보고 더 이상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일본의 그 변화하지 않는 이 문화의 가장 전형이 일본의 그 홋카이도 대학 같은 데서도 나타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더 하게 됐죠. 예. 근데 사실 교수님 네. 세계 네. 중소기업 학회 차기 회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 한국의 영광이고 또 학자로서는 최고의 영광이 ICSB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좋다고 평가되는 저널을 가지고 있는 학술지를 가지고 있는 정말 세계적인 학회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차기 회장에 선출되셨어요? 글쎄요. 사실 우리 아시아의 사람들 중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이 공감하는 능력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보면 제가 우리 외국의 그 교수들하고 친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데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저한테 투표를 하게 할 때는
공감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공감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꿈이 있어야 돼요. 네. 꿈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외국에 가면 우리 학자들한테 야, 이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되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면 그게 꿈이에요. 그게 네. 꿈. 근데 이 꿈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행동을 이끌어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꿈을 같이 공감하도록 하는 그런 이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 감동하게 된 거죠. 그걸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공감은 링컨한테 배웠고요. 꿈은 그 옆에 누워있는 마틴 루터 킹한테 배웠어요. 오. 그 꿈과 공감이 이 책을 쓰게 만든 결정적인. 제가 이번 9월 달부터는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K 기업가 정신을 강의를 합니다. K 기업가 정신, 한국의 기업가 정신. K 기업가 정신, Case and AI Data Analysis라고 해서 제가 AI를 통해서 한국 기업의 고객 경험의 혁신의 성과를 분석해보고 우리 한국 기업들은 왜 이렇게 혁신할 수 있느냐 이걸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주제가 K 기업가 정신. 예, 교수님 지금 그러면 뭐 한국에 계시고 인도네시아 계시고 또 워싱턴 가시고 근데 또 박사는 서울대학교 토종 박사를 받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글로벌화가 됐지?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네. 사실 우리 기업가들 중에서 해외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가 직접 나가지 않고 영어 잘하는 임원을 보냈다. 그것은 가격 협상하러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협상하러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잘 못하는 기업가가 해외의 바이어들하고 꿈 이야기를 하면요. 영원한 파트너가 됩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제일 못하는 게 해외에 수출을 하지만 그 수출한 제품의 거래 단절률이 40%가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는 순간에 중국 기업이나 경쟁회사한테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꿈을 같이 한 파트너가 되면 문제가 생기면 같이 풀려고 하겠지만, 그죠? 지금처럼 꿈이 없이 가격 협상만 한 경우에는 싼 제품의 가격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통은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 공감을 우리가 주제로 못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선진국이 되기 어렵습니다. CEO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예, 공감으로 네. 그리고 직접 나가셔야 된답니다. 맞습니다. 우리 김비생 교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맞습니다.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다 해주시면 이제 네. 그 다음 우리 할 게 없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가 사실 마케팅을 공부했지만 기업가 정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업가의 상상을 고객의 경험으로 만드는데 도전하는 사람이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다운표 들어갑니다. 네. 기업가의 상상을 고객의 경험으로 만드는 사람이 기업가 정신이다. 그렇죠. 네. 이야, 네. 상상은 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고객의 경험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기업의 적이에요. 실리콘밸리에 가면 매년에 한 100만 개 기업이 창업이 되고 있지만 항상 기업은 삼각전투예요. 한 사람은 기술자고 또 한 사람은 기업가고 또 한 사람은 관리자예요. 예. 그러니까 기술자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고객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술자도 신제품 개발하기 전에 고객들한테 질문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고객이 이런 거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면 마음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가 주도하는 삼각 전투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망한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예. 그 고객의 경험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 고객의 변화를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이 기업가예요. 그래서 기업가는 끊임없이 신제품을 좋아해요. 근데 이 기업가는 신제품을 좋아하지만 또 관리자는 신제품을 싫어해요. 그래서 새 것을 좋아하면 기업가고 옛날 것으로 돈 벌려고 하면 관리자예요. 또 이 새 것에 빨리 도전하면 기업가고 따라 도전하면 관리자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프로액티브, 리액티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신제품을 위해서
도전하면 기업가고 리스크를 헤징하거나 리스크를 관리하면 관리자예요. 관리자다. 그래서 관리자가 주도하는 조직도 다 망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의 100만 개 기업 중에서 1년에 창업되고 1년 만에 40%가 무너지고 다시 5년 안에 40%가 무너지니까 5년 안에 80%가 무너지고 다시 5년 동안에 살아남은 기업의 80%가 무너집니다. 마지막에 4%가 살아남습니다. 그 4% 살아남은 기업의 성장의 역사를 분석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업가의 신제품과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도전이 없는 어떤 조직도 경쟁에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제가 기업가 정신을 공부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경영학에 큰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기업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관리자 학문이 되고 있다는 게. 네. 우리가 늘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리하지, 리스크 헤징 관리하지, 리스크를 테이킹 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업들 중에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신제품 비율이 낮은 기업은 무조건 망하는 회사예요. 그렇죠. 우리 저 현대자동차도 보세요. 옛날 현대자동차가 2000년대 주가가 가장 빨리 성장할 때 넘치는 의욕, 딸리는 실력이라고 그랬어요. 매년 신제품을 만들면서. 그래서 그렇게 도전해서 2003년도에 도요타보다 더 좋은 품질 혁명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은 도전하게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지 않는 그런 경영학이라면 말하자면 우리 경영학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한국 경영학이 왜 이렇게 인기가 폭락하고 있는가? 그 폭락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런 기업가 정신을 담아내지 못하는 관리자 학문으로 머물고 있다는 게. 이 책에서도 많은 기업가 정신을 말씀하고 맞습니다. 있죠. 네. 이 책에서의 메시지도 사실 그래서 이 혁신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혁신은 가죽 혁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자로 가죽 혁자이기도 하고 가죽 피자이기도 하고 그 혁자는 껍질을 벗긴 가죽을 혁이라 그러고 껍질이 있는 가죽을 피라 그래요. 피부라 그러죠. 그렇죠. 피혁이라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혁신은 껍질을 벗기는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아픔도 그렇죠? 있죠. 혁신은 아픔이에요. 근데 이 아픔을 자꾸 강요를 하는 거야. 우리 경영학이. 이 혁신은 원래 아픈 거야. 감수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혁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혁신이 즐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이 뭘까가 이 책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혁신할 수 있을까? 그 답이 공감이죠. 혁신의 화살 한번 책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공감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죠. 링컨 리더십을 교수님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16대 대통령 링컨은 공감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 2015년 암살 150주기를 맞아 미국 정치학회가 발표한 역대 대통령 평가조사에서 링컨은 100점 만점에 95점을 맞아 1위를 차지하게 됐다. 이 내용 잠깐 제가 교수님 쓰신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감은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포용은 톨러런스죠. 이질적인 것과의 차이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공감은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포용은 이질적인 것과의 차이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공감과 포용은 국민의 마음과 경쟁자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고 남북전쟁과 노예해방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었다. 1861년 마침내 링컨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그는 첫 내각에 가장 격심하게 경쟁했던 라이벌인 슈워드를 국무장관에 임명했다. 우리 치면은 민주당 국회의원을 국무위원회, 국무장관에 임명한 거네, 그죠? 자신을 원숭이로 부르며 조롱하기까지 했던 인물이었다. 링컨은 최고의 라이벌이 최고로 유능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경쟁자를 등용했고 라이벌까지 끌어안은 포용적 리더십으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연방제를 지켰다. 링컨을 조롱했던 스탠튼 국방장관은 남북전쟁의 주역이 되었다. 공감과 포용은 한번 함께 해봅시다라는 협력 행동을 만들었다. 정말 멋진 게 링컨인데 이 링컨의 리더십을 직접 현장에 가서 공부하고 오셨어요. 무려 5가지 주제를 설명을 하시던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링컨이 암살당했던 포드 극장에 가면 포드 극장 앞에
링컨 리더십 센터라고 4층 건물을 지어놓고 네.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게 리더십을 교육시키는 그런 음.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 박사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링컨은 남북 전쟁도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이끌었고 노예 해방도 그 어려운 문제도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힘이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링컨 리더십 센터의 제일 꼭대기에 가면 5가지로 요약하면 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empathy and tolerance 이렇게 돼 있어요. 공감과 예. 관용. 사실 링컨의 그 내각을 라이벌 내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라이벌 내각에 링컨은 공화당 대통령이었지만 민주당 민주당 인사를 예. 부통령으로 임명을 했었어요. 예, 그때 앤드루 존슨입니다. 이 앤드루 존슨이 그 다음 대통령이 됐죠. 그때 자기와 가장 경쟁했던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도입했죠. 그 국무장관이 윌리엄 스워드예요. 자기를 원숭이라고 불렀던 스탠턴 변호사를 국방부 장관으로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포용해내는 것은 혁신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혁신의 크기. 오늘 따옴표 막 네. 터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토러런스와 이 포용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자기의 조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empathy and tolerance예요. 그래서 이 링컨은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고, 그다음 두 번째는 링컨의 리더십 중에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평등이라는 이퀄리티가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또 이 링컨은 굉장히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크리에이티비티 앤드 이노베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혁신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리더십이. 또 하나는 신뢰예요. 이런 어떤 리더십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이 링컨의 남북 통일과 노예 해방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 칼리지. 칼리지. 네, 5번째 칼리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가 만들어낸 링컨의 리더십인데 저는 그 출발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링컨의 리더십의 핵심은 empathy and tolerance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다 대부분 리더들은 밑에 있는 5가지는 4가지는 잘해요. 그래서 이 empathy와 sympathy를 못 걸어내는 거죠. 그래서 혁신의 크기가 작은 거죠. 그래서 경쟁자를 불러내는 이 라이벌 내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와 경쟁했던 사람이 가장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을 팀으로 만들어내는 리더십이 링컨의 오늘날의 존경받는 리더십을 만들었다. 네. 이야, 정말 링컨의 공감.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 공감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 공감과 혁신이라고 할 때 혁신이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느냐를 보니까 자본주의 체제예요. 네, 맞습니다. 예, 자본주의의 강점은 혁신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약점은 사람이다. 네. 보통은 보면 자본주의는 이 사람의 이 창의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점을 가진다고 생각이 쉬운데 그렇죠. 교수님께서는 네. 자본주의의 강점은 혁신이지만 약점은 사람이다. 그렇죠.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우리 1700년대 우리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해요. 사실 이 아담 스미스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걸어가야 될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이 혁신을 만들어내게 되는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도 필요하지만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제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공감이죠. 공감의 질서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교환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2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회에는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주목받는 거죠. 그래서 이 혁신을 막 해요. 근데 이 혁신을 하다 보면 이 혁신을 하게 될 때 혁신의 방법이 사람을 희생해서 혁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는 아담 스미스 다음에는 칼 막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칼 막스는 혁신보다는 사람을 강조하게 되죠.
근데 이 또 칼 막스가 사람만 강조하다 보니 혁신이 부족해져요. 칼 막스가 죽었던 1883년도에 슈페트가 태어납니다. 혁신이라는 게. 혁신이라는 게. 그래서 이 역사에 혁신을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혁신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죠. 그래서 오늘날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장 큰 약점은 사람을 희생한 자본주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혁신이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아담 스미스가 제시했던 공감이에요. 그래서 공감은 행동을 여는 마음의 문이에요. 공감은 행동을 여는 네, 마음의 네, 문이다. 네. 예. 공감할 때 사람은 혁신에 참여하게 돼요. 예를 들어 공감은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 엄마의 마음과 같은 거거든요. 아기가 아플 때 엄마는 같이 울어줘요. 그죠? 아기가 아플 때 엄마는 같이, 아기가 밤에 잠을 안 자면 엄마는 기꺼이 잠을 안 자고 같이 해줘요. 그래서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것이지만 공감할 때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을 혁신이 저절로 일어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공감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가 정신에서, 전통적 기업가 정신에서 공감이 빠져있는 혁신만 강조한 거죠. 빨리 해야 된다,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이게 목표가 아니고 이것이 결과가 되도록 하는 것은 공감하게 해주고 권한을 주고 사람의 역량을 키워주면 회사가 좋아진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가 만들어내는 공감 리더십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CEO가 3명이 있었죠. 빌 게이츠가 있었고.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빌 게이츠의 친구인 스티브 발머가 이 CEO를 할 때 가혹하게 경쟁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혹하게 경쟁을 시켜서 직원들을 1등부터 100등까지 만들어 놓고 상위 20%에 대해서는 엄청난 보너스를 주고 하위 10%는 무조건 잘라냈잖아요. 이 회사 그때 주가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18불이에요. 18불. 그래서 폭락이죠. 망했다 이렇게 했던 회사에 2014년도 사티아 나델라가 와서 지금 주가가 300불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예. 350불까지 올라갔다가 뭐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주가가 1,500%, 2,000%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왜 올라갔을까요? 그래서 직원들과 공감해주고 그 직원들에게 권한을 줬더니 뭐가 만들어집니까?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자신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협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협력하지 않는 조직에서는 성과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을 배워서 우리 퍼거슨 감독은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런 거죠. 네. 혁신은 보통 기술에서 나온다, 그렇죠. R&D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그렇죠. 혁신은 사람한테 사람과 사람의 공감에서 나온다. 그렇죠. 네. 그렇죠. 사례까지 이렇게 충분히 네. 풍부하게 있다니까 네. 정말 교수님 책 다시 한 번 더 네. 정독하겠습니다. 네. 공감의 창. 그러면은 네. 이제 그 자본주의의 강점이 혁신이라면 혁신을 하는 주체가 또 여러 주체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업자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한국의 기업들에서 업의 정신이 뭘까? 또 우리 이건희 회장님께서 업의 정신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얘기. 기업의 기자는 사람 인변에 예. 멈출지 예. 사람들이 멈추어서 예. 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업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이다. 그 사람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업이에요. 그래서 정말 인간의 업을 풀어주는 가장 생산적인 주체가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학장을 했던 메이어 교수 같은 사람은 기업의 목적은 세상의 문제를 가장 생산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문제예요. 세상의 문제. 사실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세상에 도전하는 인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better world, 더 좋은 세상. 사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러한 업에 충실한 회사는 다 성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하고 예. 눈이 오면 썰매를 타고 예. 아기가 아프면 아기를 돌봐라. 일하지 마라.
그 회사가 파타고니아예요. 그 파타고니아의 업이 뭐겠습니까? 파타고니아의 업은 지구를 지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지구를 지키는 과정에서 지구를 지키는 것이 업이고,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게 뭡니까? 즐기면서 이 지구를 지켜야 되는 거죠. 늘 일만 해라. 이거는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는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하고, 눈이 오면 썰매를 타고, 아기가 아프면 아기가 일을 보지만, 그러면 이 회사는 망했을까요? 이 회사가 가장 혁신적인 회사입니다. 파도가 안 칠 때는 뭐 합니까? 썰매를 못 할 때는 뭘 합니까? A가 아프지 않을 때는 뭐 합니까?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경쟁 회사인 노스페이스보다 훨씬 신제품이 많습니다. 신제품의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률에서도 높고, 그래서 요즘 ESG를 이야기하지만 ESG를 가장 잘하는 회사는 파타고니아다. 그래서 이런 공감의 길을 가는, 이런 업을 추구하는 회사를 우리는 경영에서는 높은 길이다 이렇게 하이로드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니다, 돈을 추구하고 이익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이런 길을 낮은 길이다. 낮은 길이다. 로우로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업에 대한 재정의. 업의 재정의. 예. 예를 들자면 정말 간장을 만들더라도 이 세상에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호모 헌드레드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죠. 아니다. 이 간장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지 하는 회사는 업이 없는 회사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는 조직에서는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상상하는 사람들이 고객의 경험으로 혁신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이미지니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미진 플러스 엔지니어. 고객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그래서 이 이미지니어가 많은 회사들이 공감하는 회사들. 공감하는 회사. 그 대표적인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중소기업들 제가 이렇게 자문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회사도 이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으로 공감하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면 그 사람들 1등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만 하면 웬만한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가 됩니다. 모 회사가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인데 처음에는 뭐 업계에서 가장 꼴찌 회사였었어요. 한 2년 하고 지금 뭐 아주 특정 분야에서는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해요. 그죠? 피터 드러커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비범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게 경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게 하려면 인간은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데 약점이 문제가 안 되도록 강점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데 약점 중심으로 배치하면 이 사람은 무능력자가 돼요. 사실 인간은 무능력한 게 아니에요. 강점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그 강점을 재배치해주면 그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가 돼요. 또 제가 하는 회사에 아메의 우리 CEO의 배수정 대표라고 있어요. 이분도 제가 최근에 한번 식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회사에서도 업무 부적응자가 있는 거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업무 부적응했던 사람을 직종을 바꿔가지고 교육을 시켜줬더니 이분이 그 분야에 새로 본 분야에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워지고 혁신을 하고 지금 이 회사의 매출 성장률이 한 10% 정도 됩니다. 우리 아메이 전 세계의 지금 그 나라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아메이가 제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10년 전에 우리 아메이에 대한 이미지가 나빴잖아요. 그래서 혁신하는 회사고 행복한 회사가 되고 그래서 정말 저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혹시 뭐 지도자분들이 듣거나 또는 팀장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걸 활용해 보시면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혁신하고 싶으면 공감하게 하자. 네, 이렇게. 혹시 교수님 그 단어를 호모 이코노미쿠스 그리고 호모 엠파티쿠스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경쟁하게 하는 거예요. 경쟁하게 한다. 예. 경쟁을 하게 하지만 호모 엠파티쿠스는
협력하게 하는 거예요. 제레미 리프킨이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은 두 개의 세상이 있잖아요. 자연이라는 세상이 있고 이 자연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들어가지 않는 세상을 자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세상을 문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 문명을 만들어내게 하는 사람의 행동을 문화라고 하는데 그 문화에서 사실 이 문화의 혜택을 못 받으면 우리는 벌써 뭐 그래도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30세예요. 예, 1930년대 30세예요. 37세까지 37년 올라갔죠. 네. 예. 195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0세예요. 50세. 예. 근데 이렇게 된 것은 그만큼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입은 거죠. 이 문명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들은 다 협력에 의해서 만들어내게 한다. 이게 제레미 리프킨의 호모 엠파티쿠스예요. 그래서 인류는 공감할 때 진화했고 갈등할 때 태화했다. 대한민국 리더십에서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는 이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네.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경쟁하는 사람들이고 호모 엠파티쿠스는 협력하는 사람들이다. 공감과 협력하는 사람들. 그 둘의 차이가 혁신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박사 전공은 마케팅 하셨죠? 네. 야, 마케팅 전공에서 참 많은 마케팅 택틱스, 전략들을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공감이라는 이 거대한 화두를 가져오셨어요. 마케팅이 변했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사실 내가 마케팅을 전공을 했고 제가 2000년까지 제가 마케팅 컨설팅도 많이 했고 예. 근데 이 마케팅 인기가 언제부터 폭락하기 시작했느냐 2000년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2020년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 마케팅은 고객을 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고객들을 왕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정보의 이중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고객들이 진짜 알아야 될 정보는 주지 않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많이 파는 거죠. 예. 그 고객 만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은 만족하는 게 아니죠. 그걸 쏘겠다라는 거 하는 게 언제 드러났습니까?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객이 왕입니까? 아니에요. 고객은 신이 되었어요. 고객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신이야. 그렇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이제는 스마트폰의 댓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옛날에 마케팅은 고객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했던 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예요. 그렇죠. FGI. 포커스 FGI 해가지고 막 우리도 많이 했지만 그건 사실은 가짜 경험이에요. 진짜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짜 경험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게 고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때 마케팅이 잘 안 맞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마케팅이 죽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마케팅 강의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마케팅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테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테크. 핀테크 시대가 있었다면 요즘 마테크 회사들이 최고의 회사들, 아마존 같은 회사. 네. 그래서 이제 이 마케팅의 목표는 고객 경험의 혁신을 주도하는 역량을 키우게 된 거죠. 사실은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상상을 고객의 경험으로 만들어내도록 하는 게 마케팅이거든요. 근데 고객의 경험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AI 때문에 가능해지게 됐어요. 고객 경험의 흔적이 바로 댓글입니다. 네. 댓글을 끌고 와서 댓글을 잘 분석하면 우리 회사가 뭘 잘하고 있다, 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제일 성공하고 있는 회사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마케팅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댓글을 분석해보면 우리가 뭘 잘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댓글에서 답을 찾고 댓글을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좀 마테크입니다. 마테크. 그래서 이 마테크를 우리 필립 코틀러는 마케팅 5.0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AI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마케팅 인기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네. 그래서 요즘 다시 제가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도 AI를 가르치는 게 고객 경험의 흔적인 댓글을 분석해서 너 회사는 뭘 잘했고 뭘 못했고 이런 분석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마케팅의 핵심은 고객 경험의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든 마케팅은 저는 엉터리다. 엉터리다. 네. 그게 성공한 마케팅은 결국 마테크가 결합된 것이고. 그렇죠. 마테크를 알아야 되고 AI를 알아야 되고 그 속에 고객 경험의 혁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고객 경험의 결과가 좋아지면 플랫폼이 저절로 되는 거죠. 플랫폼은 고객 경험의 혁신이 있는 한 사람들이 몰려요.
사람들이 몰리면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 셀러들이 모여요. 셀러들이 모이면 구색이 다양해지죠. 규모의 경제가 생깁니다. 예.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팔 수 있으니까 고객 경험 핵심이 좋아지는 거죠. 이것을 아마존에서는 이것을 아마존의 자기들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 모델이 이렇게 해가지고 플라잉 휠이라고 그래요. 쉽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디만 타치하면 되나요? 예. 고객 경험 핵심만 타치하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막 돌아간다. 그래서 이게 2천조 회사를 만들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마케팅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의식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꿔주는 게 제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 예. 마케팅과 공감의 결합. 그것이 새로운 마케팅으로 가고 여기 AI와 마테크가 결합되고. 그렇죠. 사실 예. 이 리뷰에서 가장 좋은 리뷰는 공감이 많은 리뷰죠. 공감이 많은 리뷰. 그렇죠. 그래서 공감이 가장 많은,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 공감이 가장 많이 있는 사진을 가지고 신제품을 만들면 무조건 성공해요. 이 스타트업들이 다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감이 몇 개냐. 그래서 공감 마크를 붙일 줄 모르는 사람을 X세대라 그래요. 우리 보기만 하고 예. 눈팅만 하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 하루에 10개 이상 좋아요 안 눌러주는 사람은 공감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꼰대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나중에 정의를 하면 이 공감의 정의는 액티브, 엠퍼테틱 리스닝이에요. 정말 열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래서 경청하는 거죠. 경청하는. 그래서 이 경청하고 소통해주면 사람들이 행동에 움직여져요. 공감을 너무 이야기하지 않는 대한민국에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서 박사님이 좀 많이 알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공감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어떻게 좀 더 정도가 강해졌을까요? 아니면은 공감이 사라졌을까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감이라는 단어가 지금 굉장히 떠오르고 있고 교수님께서 주창을 하고 계신데 이 주창하는 공감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었어요. 예.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공감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먹히지 않았어요. 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은 미국의 우리 SSCI 저널에서 임팩트 스코어가 6.8점 되는 우리 저널이거든요. 저널 오브 스몰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에서 지금은 이 주제를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는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그러면 웃었어요, 사실. 공감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감하지 않고 사람을 일시키는 방법을 지시와 통제라 그래요. 디렉팅하고 컨트롤링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시하고 통제하는 이런 방식을 관료제라 그래요. 지시와 통제의 반대말이 뭡니까? 공감하게 하는 거죠. 공감하게.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관료제가 중심이 되는 사회였었어요. 우리 게리 하멜 같은 사람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관료제가 없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하게 하는 이런 것을 휴마노크라시 이렇게 뷰라크라시가 아니고 휴마노크라시.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없었다면 저는 공감이라는 단어도 죽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인류의 문명의 대전환기잖아요.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죠. 이 MZ 세대는 지시하고 통제한다고 해서 말 듣지 않잖아요. 자기의 꿈을 실어주고 공감했을 때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의 MZ 세대는 정말로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아이디어도 많아요. 그 사람들과 공감만 하면 그 사람들이 혁신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공감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리더십인데 이게 코로나가 없었다면 주목받기 어려웠던 그런 것들인데 결국은 이제 휴머니티,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대표적인 요즘 트렌드가 요즘 ESG잖아요. 그렇죠. 지구를 살리자, 사회를 살리자, 기업을 살리자. 결국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자. 이거 필립 코틀러는 이것을 마케팅 5.0이라고 그러죠. 휴머니티, 테크놀로지 포 휴머니티. 이 휴머니티를 위해서 그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테크 4차 산업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이테크 시대가 오면 올수록 그죠? 위대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권력은 하이테크가 아니고 하이타치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것을 제레미 리프킨에서는 공감의 시대. 공감의 시대다.
정말 공감이란 단어가 마케팅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네, 맞습니다. 다음 시대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도 중요해집니다. 그럼 교수님 마케팅을 연구하시다 이제 기업가 정신으로 네. 이제 넘어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과연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 있는가? 그렇죠. 한국의 기업가 정신은 무엇일까? 네. 라는 연구로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걸 이제 K 기업가 정신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우리 K 기업가 정신은 가장 핵심이 뭘까요? K 기업가 정신의 99%는 오퍼추니티예요. 오퍼추니티. 오. 기회 추구예요. 그래서 오. 우리 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우리 기업가 정신의 대부라고 하는 스티븐스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pursuit of opportunity다 이렇게 딱 정의됐어요. 기회의 추구예요. 기회가 99%예요. 뭐 기업가 정신을 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저는 엉터리라고 봐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은 일본의 기업가 정신과 다른 거죠. 일본의 기업가 정신은 장인 정신을 강조하잖아요. 예. 새로운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오퍼튜니티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의 기업가 정신은 돈과 시스템이잖아요. 오퍼튜니티가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화를 이끌어 나가고 디지털화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큰 힘은 대한민국의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오퍼튜니티고 오퍼튜니티를 가장 빨리 받아들이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빨리빨리고 그죠. 그 빨리빨리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fast가 아니고 프로액티브예요. 프로액티브. 그 프로액티브의 반대말은 리액티브예요. 예.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을 프로액티브, 선박이라 그래요. 빨리 하는 것이고 빨리 움직이면 기업가 정신이고 따라하면 관리자 정신이거든요. 그 프로액티브 할 거냐 리액티브 할 거냐. 사실 일본이 빨랐다면 대한민국에 삼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외국의 사람들이 과연 한국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이렇게 된 데는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의 기업가 정신 보통 기업 이야기하면 뭐 돈 이야기, 기술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해요. 한국은 돈도 없었던 나라다. 기술도 없었던 나라다. 그렇죠. 사람밖에 없었던 나라다. 다만 사람들이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움직이는 빨리빨리가 있었다. 이 프로액티브. 너도 인도네시아도 아르헨티나도 이집트도 이 한국의 프로액티브니스만 배우면 너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가 정신은 돈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한국의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면 도전하라, 혁신하라 그 이야기는 고생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사람이 언제 빨라지느냐? 사람은 두 가지 경우에만 행동을 합니다. 급할 때 행동하고요. 재밌을 때 행동하고요. 재밌을 때 행동하고. 그 재밌게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 감동이라 그러는데 감동. 꿈이 있을 때, 그 꿈에 공감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공감하면 사람들이 막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감했을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은 빨리빨리인데 아무나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다. 꿈에 공감했을 때. 그래서 그 꿈에 공감해주는 지도자가 있었을 때 그 조직은 성공했다. 봐라, 우리 세종을 봐라. 김종서를 만들어내고. 사실 이순신 장군도 너무 이순신 장군만 부각되면 안 되죠. 이순신 장군을 길러냈던 나대용 같은 거북선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사실 저도 삼성전자를 이야기하지만 삼성전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에 있는 직원들이 해외에 갔을 때 우리 예를 들어 인도에 이 과장으로 갔던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의 전무로 이제 최초의 법인장으로 성공시켰던 분인데 이런 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인도에 갔더니 인도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나라더라고요. 이 느린 나라에서 가장 빠른 공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인도에 가서 가장 지저분한 나라에서 가장 빠른 공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일 시키는 카스터 제도에서 일하는 공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이걸 2년 만에 만들어내는 공장이 지금 우리 삼성의 하노이 법인장이 돼가지고 사실 대한민국의 기업의 이야기는 기업가가 꿈을 주고 그 꿈에 공감한 직원들이 만들어내는 직원들의 성공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K 기업가 정신은 사람 이야기다. 돈 이야기, 기술 이야기 아니다. 기술과 돈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을
빨리 하면 기업가 정신이고요. 따라하면 관리자 정신인데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은 빨리 하게 하는 게 있다. 그때 사실 중요한 게 공감이라는 게 있다. 공감할 때 사람들은 행동하고 공감할 때 과감해지고 그것이 결과가 도전이고 그것이 혁신이지 예. 도전하라 혁신하라 그것은 그죠. 그죠. 힘들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99%는 K 기업가 정신의 99%는 기회다. 기회다. 빨리빨리고 빨리빨리가 영어로 하면 프로액티브 미스고 그 반대말은 리액티브다. 이렇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한국에서 빨리빨리 그럼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거든요. 교수님을 뵈니까 이게 완전히 최고의 장점으로 승화되고 있네요. 제가 해외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빨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우리 빨리빨리라는 게 기업가 정신과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연결만 시켜주면 한국을 더 좋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멋있습니다. 또 다른 한국의 기업가 정신을 만들어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 K 기업가 정신 포럼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사람 중심이라는 말을 붙습니다. 정말 성공하는 우리 기업이 되려면 우리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이렇게 만들면 대한민국 중소기업 정말 잘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지만 20% 중소기업은 이렇게 하는 기업, 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 더 좋은 세상에 대한 도전하는 기업가, 그게 꿈이거든요. 언제 인생이 시작이 될까요? 저는 이제 외국의 교수를 만나면 항상 제 질문은 인생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이게 제 질문이에요. 인생은 태어날 때 시작된 인생은 괴로운 인생이에요. 근데 또 하나 인생은 life begin when start dreaming. 꿈을 꿀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꾸지 않으면 너는 지금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냥 계속 살고 있는 거지. 그렇죠. 고통 속에 사는 맞습니다. 거죠. 그 꿈도 어드림, 위드림, 투게더 함께 꾸면 이게 우리 현실이 되고 이게 비전이 되고 혼자 꾸면 그냥 꿈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꾸는 거죠. 그러면 막 현력이 막 일어나요. 저는 절대 해외 가면 꿈 이야기만 하지, 그죠? 제가 how와 what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교수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이런 해외 학회를 하다 보면 미국 교수하고 영국 교수들이 가장 많이 싸워요.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싸우면 이 사회가 하루 종일 해요. 근데 꿈 이야기를 하면 2시간 만에 끝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전날 불러가지고 와인 한잔 하면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가면 우리 기찬이의 꿈이 이런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막 이런 꿈을 하자. 이렇게 해서 조직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유엔에서 우리 세계 중소기업의 날을 만들었고, 그걸 유엔 총회에서 통과시켜줘서 2017년 4월 6일 날 세계 중소기업 유엔 중소기업의 날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교수님께서 그렇죠. 또 그 주도하셔서 그때 핵심 컨셉이 공감이었어요. 공감. 멋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공감이 돼야 이렇게 좀 더 갈등이 없어지고 협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지금 듣다 보니까요 정말 구구절절히 우리 CEO와 젊은이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말이고 따옴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 분들하고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회사라고 하는 것은 업을 수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꿈 이야기가 없는 어떤 조직에서도 혁신은 강요된 것이다. 꿈이 없이 혁신만 이야기하는 회사는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정말 꿈이 있는 사회, 꿈이 있는 기업, 꿈이 있는 직원, 그래서 그 꿈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감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공감은 첫 번째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다. 그다음 그 꿈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청해주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나요? 웃음이 많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 중국 속담에서 웃지 않는 사람은 상점을 열지 마라. 그렇죠. 카네이 같은 경우도 웃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언제 웃음이 납니까? 공감할 때 웃음이 공감할 때. 그래서 더 웃고 더 박수 쳐주고 더 격려해 줄 때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하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비범한 성과를 내고 그 비범한 성과를 또 직원들과 다시 나눌 때 회사는 선순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회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족한 게 저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없는 것이고 기업가 정신에 사람이 빠져 있는 것이 제가 좀 불만인 거고 기업가 정신을 도전과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강요하는 거다.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 누구를 위해서 혁신하는 겁니까? 그래서 직원을 위한 거. 그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잖아요. 이제 정말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직원이 희생돼야 되고 협력업체가 희생돼야 되고 사회가 희생돼야 되고 기업은 사회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이게 바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주주 중심 자본주의고 그때 이야기하는 노상 대리인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사람은 주체가 아니에요. 대리인이에요. 누구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조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지 그렇죠. 않다는 것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이제 기업의 목적을 바꿔야 되겠다. 직원이 참여하는, 직원이 웃는 조직, 협력업체가 웃는 조직, 사회가 웃는 조직 이런 것들을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 사람 중심 자본주의에는 사실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선언했던 우리 에더 프리만 제 친구인데 그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녹아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도 네. 공감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공감이 없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또는 공감이 없는 이해서지 전략을 하는 이해서지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예. 문화로 사람으로 하는 것이 돼야 된다. 자, 우리 젊은이들은 그럼 네. 공감력을 키워야 됩니까? 네. 젊은이들은 꿈만 주면 돼요. 꿈을 줘야 된다. 네. 꿈을 가져라. 그렇죠. 꿈을 주면. 근데 그 꿈이라는 것은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불행해요. 왜냐하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근데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의 청년들은 다 행복해요. 다 엄청난 성과를 내요. 왜 그럴까요? 꿈을 가진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그 친구들하고 도전하고 협력하는 게 저절로 돼요.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죠. 돈은 사람을 힘들게 만들거든. 꿈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고 협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꿈을 가지게 하려면 너무 한국에만 있지 말고 해외에 나가서 세상을 보고 오라. 문물을 넓혀라. 예를 들어 뭐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예. 군대를 갔다고 나서 바로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예, 그렇죠. 또 이 스위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해외 여행을 많이 다녀요. 그렇게 해서 다시 공부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야, 이 기업가 정신은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혁신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북유럽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핵심은 기업가 정신이 나라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화두가 기업가 정신, 그 중에서도 사람과 공감이 있는 기업가 정신이 되면 우리 청년들이 더 꿈을 가진 그런 청년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너무 네. 아깝고 너무너무 화살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네.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네. 교수님 다음 책도 준비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네. 예, 다음 책도 뵙도록 하고 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평범한 사람의 뇌도 이렇게 하면 비범한 성과를 만들어낸다. 맞습니다. 네.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고 네. 네. 이게 바로 그 경영자의 역할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공감의 창, 혁신의 화살. 정말 오늘 많은 이야기 좋은 말씀을 드렸어요. 링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본주의 얘기도 네. 들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 호모 엠파티쿠스. 네. 그리고 마케팅도 이제는 공감과 마테크, 그렇죠. AI가 결합되면서 맞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그 진일보된 20년 만에 다시 찾아온 마케팅의 시대가 맞습니다. 열리고 있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렇죠. 한국의 기업가 정신은 오퍼튜니티, 네. 기회다. 그렇죠. 관리하지 마라.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저도 공감을 하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아주 웃으시면서 오늘 말씀 네. 잘해주셔서 네.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이렇게 밝게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공감이 네. 또 저절로 된 것 같아요. 네. 본인께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하시니까 저절로 뭐 그 공감도 되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이제 세계 그 우리 중소기업 학회장도 되시고 네.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우리 TV에 토론하러 많이 나갔는데 네. 그때는 제가 이게 이 논쟁하러 나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제가 웃지 않는 사람으로 찍혀 있었어요. 오, 전혀 아니신데?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하고자 하는 이런 방향이 나오니까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게 꿈의 힘이구나. 네, 꿈의 힘이고 공감의 예, 힘이다. 공감의 힘이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사람은 하루에 15번밖에 웃지 않아요. 세계에서 가장 웃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웃으면 대한민국은 더 혁신적인 나라가 되고 더 행복한 나라가 되고 4만 불, 5만 불 시대가 오지 않을까. 예, 그렇죠. 웃으면서, 공감에서 오는 웃으면서 네. 우리 4만 불, 5만 불 시대가 네, 열린다.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네. 하고 네. 공감의 창, 혁신의 화살 우리 정말 책을 놓기 너무 아까워요. 김기생 교수님. 저 책이 별로 안 팔렸습니다. 책, 예, 아주 좋은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감의 책, 공감의 창, 혁신의 화살의 네. 저자이신 우리 김기생 교수님 모시고 정말 많은 말씀을 나누었고 또 그럼 이제 인도네시아와 워싱턴에서 한번 네. 또 찾아뵙는 걸로 그렇게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어 서평 멤버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예, 공감해서 미래가 열립니다. 우리 함께 웃으면서 미래를 창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